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그곳은 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학교까지는 몇 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냐, 아무리 시간을 확인해도 몇 시간에 한 대밖에 오지 않아서 기다림은 항상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다행히도 시간이 맞아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제가 사는 마을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는 저를 포함해 6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대체로 한산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금 어두운 기온이 단돌았습니다. 어쩐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신하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버스가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기에 그저 그랬을 거나 생각하며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날도 다른 날처럼 저는 45분 정도의 길을 잠에 빠져서 지나갔습니다. 늘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곤 했죠. 바깥의 조용한 거리와 가로수들이 지나가는 모습만을 바라보니라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밝았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어딘지 모를 외진 마을에 혼자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죠. 갑자기 버스의 방송이 제 잠을 깨웠습니다. 밤은 땡땡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때 버스 승객들 중 저를 제외한 7명 정도는 모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너무도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피곤했을 뿐이다. 버스의 전광판에 다음 정류장이 표시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류장은 제 기억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주 타던 버스이기도 했고 이제껏 다녔던 길이라면 그런 정류장 이름을 봤을 리 없었죠. 저는 갑자기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어떤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단 버스를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한 곳에 내리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더 이상 이 버스에 계속 타고 있기에는 불안한 기운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다른 승객들도 저를 따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침울하고 긴장된 표정을 지으니라 그 누구도 선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서서 공기를 마시며 바람을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버스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저는 그저 정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과 자연뿐이었고 그마저도 어두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도닥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명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자였고 또 다른 승객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쳐다보며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류장이 있는 낡은 시계판에서 낡은 소리가 나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계적인 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쓸쓸하고 어두운 느낌을 받는 걸까요? 그리고 갑자기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 어디죠? 그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백발이 휘날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난처한 듯 보였고 저도 급히 물었습니다. 저도 졸아서 내렸는데 이곳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둘 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알고 있던 정미잔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정미잔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그 느낌을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곳을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더 멀리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아주 오래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마치 고요한 미령처럼 산속에 숨겨져 있었죠. 그때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집은 어쩌면 우리가 돌아갈 길일지도 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죠. 내가 지나쳐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일까? 그 모든 일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 비밀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걸었던 길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얽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체력이 좋아서 반나절 정도는 걸을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남자 역시 점잖 구두에 짐까지 들고 있는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고역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곳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 걷다 보면 지나가는 차라도 만나지 않을까?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짐을 다시 고쳐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도로는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았고 어디선가 들려올 법한 새소리나 곤충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중 저 멀리 낡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해가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우리는 마지막 키만이라도 걸어야 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바나나 조심스럽게 물을 두드렸습니다. 개새야? 실례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가 가득 쌓인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벽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긴 아무도 안 사는 것 같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저도 모르게 몸을 뭉치렸습니다. 그거 봤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도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뒤에 무언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다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한 듯 허리를 움켜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년 다자. 여긴 뭔가 이상해.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로 옆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허수아비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형태가 너무도 정교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그대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 그들의 시선은 분명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것은 우리가 걸을 때마다 허수아비들의 머리가 아주 천천히, 정말 미세하게 우리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자. 그 순간 저 멀리서 붉은 트랙터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랙터가 멈추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아저씨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긴 아무도 안 사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남자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대답 대신 짧게 웃으며 트랙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차를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든지 걸어가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한 그는 도로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트랙터가 멀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쳤던 허수아비가 또다시 보였고 저 멀리 있던 오두막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 계속 제자리인 거라.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뭔가나 오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수아비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허수아비는 우리가 처음 봤던 것과 다르게 뭔가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피부처럼 보이는 질감, 그리고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검붉은 넥자. 이건 허수아비가 아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야 해. 하지만 어느 방향이든 같은 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닫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시 트랙터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트랙터 위에는 허수아비처럼 보였던 그것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허수아비들은 점점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 남자는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지리한 웃음소리에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들이 하나둘씩 도로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겨우 돌아날 수 있겠어. 할머니도 무릎을 만지며 잘 됐는데. 이제 조금만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다 됐으니 힘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기에 할머니의 무릎에 물이 다 닿지 않도록 천천히 길을 나아놨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한 대의 점트럭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우리 앞에 멈췄고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의 아저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검게 들린 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짐칸에 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황인지라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저는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본 후 할머니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시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바라보던 중
저는 산속에서 수십 개의 허수아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허수아비들은 마치 사람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멀리서도 그들의 눈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트럭은 오래된 반침집 앞에 멈췄습니다. 아저씨는 트럭에서 내려 여기서 잠시 쉬어야. 택시 불러줄 테니까 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오래된 일본식 전통 가옥이었고 육척 다다미 반, 낡은 TV, 점이식 밥상, 일본식 장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살았어라. 이제 택시 오기만 기다리면 되겠니다. 남자는 복도를 바라보며 어딘가 불편한 듯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남자의 시선을 따라가자 아저씨가 검은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나? 전화선이 없네? 할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요즘 전화줄 없어도 전화할 수 있잖아. 하지만 아무리 심백해도 그 전화기는 무선 전화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는 전화를 끊고 돌아와 택시 불렀습니다. 탄이 있어요. 라고 말한 뒤 도어프로 사라졌습니다. 남자와 저는 천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전화한 걸까? 전화선도 없는데.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도어에서 돌아와 차를 내오며 차 마시고 기다리다. 난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한 후 트랙터를 타고 짐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쉴 틈도 없이 점점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저는 피로에 지쳐 그대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밤하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남자씨? 두 사람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잠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서 와. 방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낯설고 기이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아까 두었던 검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는가,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축축하게 젖은 발자국이 복도 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띠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마치 허수아비와도 같은 형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분명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할머니도 남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입가에 지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어. 닭자리 창문 밖에서 수십 개의 허수아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 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져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속삭임. 어서 와.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오래된 집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들이 마치 새로운 방문기를 기다리듯 도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몸을 흔들어 깨우자 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도 눈을 기리며 주변을 둘러보다나 저를 바라보고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떠올린 듯 멍하니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저녁이야? 택시는? 남자는 초조한 듯 저를 바라보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깊이 잠들어 버렸고 이제 막 깨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낙담했지만 창 위에 놓인 찻잔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차 마시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 설마 뭔가 탄 건 아니겠지? 저도 찻잔을 바라보며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택시 정말 왔을까? 그리고 그 아저씨는 왜 돌아오지 않았죠? 남자는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현관으로 뛰쳐나나 차가 있던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랙터는커녕 경트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함께 저는 아저씨가 사용하던 검은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전화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어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콘센트마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동념 아저씨는 우리 앞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짜여진 연극이었습니다. 택시를 불렀다는 것도 거짓말, 차에 수면 이도제를 넣었다는 의심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계획처럼 믿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상자형 TV를 조작해보았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고식 조명에 줄을 당겨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냉장고도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쓰레기만 바득할 뿐 식재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조명도 없는 어두운 방으로 돌아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에 전화를 통한 구조 요청은 불가능했습니다. 해가 지면 야생동물과 마주칠 위험도 있었기에 더 이상 걷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단속이 가능한 이 단층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이라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가던 무렵 남자의 휴대폰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둥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 둥둥둥. 기축적인 리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축제라도 열리는 걸까 싶었지만 이 마을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도로 쪽이라. 우리가 처음 내렸던 버스 정류장 방향에서 들리더라.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봐봐야 할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곳에 갇혀있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자. 사람이면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돌아오자.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짐을 나섰습니다. 발길 아래 마을은 더욱 음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허수아비들은 여전히 도로 쪽을 향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속삭임, 웃음소리, 그리고 옹얼거림. 마치 무언가를 의식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래에 달아나 도로 너머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원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거대한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남자가 숨을 들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우리를 꿰뚫어 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월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봤어. 우리를 봤어. 남자가 다급하게 속삭였고 우리는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우리가 처음 나왔던 그 집이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들집이 우리를 잡아두려는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른 순간 집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분명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집입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허수아비와도 같은 형체가 창문 뒤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해. 우리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지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시 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 둥둥둥. 그리고 속삭임. 어서 와. 기다리고 있어. 여기 남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끼실 수도 없으십니까? 만약 좋은 사람들이라면 일단 여기로 손보는 돌아올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를 생각하면 되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남자도 동의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라.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주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알겠다. 부탁할게. 나는 약한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저와 남자는 집을 나와 몸을 낮추고 도로 쪽 풀숲과 나무 그림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어 도로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도로 위에는 수백 명 규모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흉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초롬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골식 전통 복장을 입을 사람들이 낮고 우멀거리는 소리를 내니라 신호에 맞춰 한 발짝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고관대장의 행차처럼 엄숙하고 지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들의 흉열 속에서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빗물 한가운데에는 깃발처럼 내걸린 팔을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람의 형태가 단순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끄어 만든 거대한 바퀴 같은 것이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수레처럼 막대기에 꽂힌 사람들의 몸이 둥글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인지 아니면 실제 사람들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험한 집단임을 알게 했습니다. 돌아가자.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우와! 남자가 발을 헛디디며 크게 넘어졌습니다. 빠지직거리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땅에 떨어지는 퍽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도로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군가.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와 저는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켰어.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흰 화살이다. 남자가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죽었다. 그 순간 화살 하나가 제 머리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망쳐. 우리는 믿는 숨던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을 헤치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와 소름 끼치는 모숨소리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잡아라. 낯선 목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쏟아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쪼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로. 남자가 손짓하며 한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풀숲 사이로 몸을 숨기듯 끼어들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숲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달아날수록 불빛은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햇불이 아닌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같았습니다. 그 빛은 허수아비의 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허수아비는 마치 살아있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허수아비들이 몸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 하지만 도망칠 틈도 없이 사방에서 허수아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방향을 틀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도 허수아비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숨이 다 빠지고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집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집으로 가자. 우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집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는데 집 안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키로 그린 듯한 기이한 문양들이 가득했고 방 안에는 축축한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키였습니다. 천장에서 붉은 키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 어서 와. 낮고 깊은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핀열 쪽에서는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야만적이고 불길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도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단이 들고 있는 횃불의 불빛에 비춰 그들이 모두 무섭고 기이한 귀신 반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환들은 각기 다른 형태였지만 모두 인간의 것이 아닌 괴이한 형상들이었습니다. 기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진 입, 기뚤어진 눈,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얼굴마저도 뒤틀린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축제 같은 게 아니라 위험해. 그때 저와 남자는 집단했습니다. 이 집단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즈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단의 일부, 수십 명이 엄청난 속도로 어둠 속을 가르며 우리가 숨어있는 덤불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숨은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망설임 없이 곧장 달려들어 몸을 덮쳤습니다. 으아! 남자와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십 명이 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안에서 손들이 우리의 몸을 움켜쥐었고 숨이 막히도록 꽉 조여오는 소나비의 몸이 짓눌렸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약적인 도끼비탈을 쓴 자가 천천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묵직한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끼비탈을 쓴 남자는 주저함 없이 도끼를 높이 치켜들더니 남자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 짧은 기면과 함께 도끼가 남자의 머리를 가르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키가 사망으로 튀었고 남자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끼비탈을 쓴 자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남자의 몸에 거칠게 박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몸이 경련했습니다. 그때 도끼비탈을 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러나 그는 과장된 동작으로 도끼를 높이 들더니 제 어깨로 내리찍었습니다. 으아!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찔렸습니다. 마치 어깨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에 목이 찢어질 듯한 기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의 감각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도끼비탈을 쓴 자가 다시 도끼를 들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도끼는 이번엔 제 얼굴을 향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싫어. 싫어. 죽기 싫어. 속으로 절규하며 죽음을 각오했지만 이 자만해도 고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몸이 마치 요람에 흔들리듯 기분 좋은 부유함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속에 떠있는 듯한 느낌. 여기가 사후 세계입니다. 아니면 천국입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던 그 순간 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띵긴. 곧 도착입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어느새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미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본 남자도 할머니도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어깨에 묘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가져가 대보니 옷이 찢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번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남자도 자신의 팔을 만지더니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도 희미하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거 대체 뭐였지? 버스는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 저 멀리 숲속에 허수아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 허수아비는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의 얼굴에는 우리가 봤던 도끼비탈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특유의 버스 냄새, 안정적인 엔진 소리, 좌석에서 전해지는 기분 좋은 흔들림. 저는 어느새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미술이 또렷해지며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안은 수십 명의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인용 좌석 창가에 앉아있는 제 옆자리에는 직장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줄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미숙한 거리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맑게 내리쬐는 걸 보니 낮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버스 안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표시된 다음 정류장은 제가 잠들기 전에 봤던 역에서 무려 8.5장이나 지난 곳이었습니다. 그늘 집단은 할머니와 남자는 어떻게 됐지?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체험은 단순한 꿈이라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꿈이었음을 믿으려던 순간 버스가 중간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꿈속에서 함께했던 바로 그 할머니.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이 스쳐갔고 저도 모르게 말을 걸듯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급히 버스에서 내려버렸습니다. 뭐지?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속에서 함께했던 회사원 품인 남자가 승객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남자 역시 저를 발견하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렸지만 그의 얼굴에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마에서 코 옆으로 이어지는 살이 갈라진 듯한 희미한 상처. 저 상처. 꿈속에서 남자는 도끼비탈을 쓴 자에게 도끼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처가 지금 그의 얼굴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불길한 기분이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벗고 제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꿈속에서 도끼비탈을 쓴 자나 도끼로 내리쳤던 바로 그 자리에 살이 갈라진 듯한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였던 겁니다? 그 상처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듯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들. 그게 정말 꿈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달의 세계로 끌려간 걸까? 다음날 어깨의 상처는 메스기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 할머니와 남자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상처.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도 섬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버스를 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혹시 또다시 그 할머니나 남자를 마주치게 될까봐. 그리고 창밖을 볼 때마다 숲속에 서 있는 허수아비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허수아비는 도끼비탈을 쓰고 있었습니다.